이번 주부터 디톡스 정치는 새로운 패널과 함께합니다. 정봉주, 이현주 전 의원인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이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름 앞에 돌풍, 이름 뒤에는 당대표 그리고 관련주 등이 뜨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준석 전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한 당의 당대표 후보를 떠나서 어떤 새로운 정치 현상의 당사자라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최근 정가의 가장 큰 이슈가 이준석 돌풍입니다. 네. 일단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선거를 하기 전까지는 뭐 공부할 때나 아니면 이럴 때는 1등 몇 번 해봤는데 선거하고 나서는 1등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최종 결과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와 예비 경선 1등을 하고 나니까 약간 얼떨떨합니다. 처음에 당대표 좀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 정도가 될 거야 이렇게 좀 감이 좀 오셨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방송 활동이라는 걸 많이 해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한 1, 2, 3등 안에는 들겠지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작하고 보니까 이게 거의 호랑이 등이네요. 타고 나서 내릴 수도 없고요. 예, 계속 달려야 되고요. 이 호랑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리도록 책임지는 일까지가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이제 큰 표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당원과 국민의 좀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기자라는 마음, 그게 이제 그 야권 지지층과 당원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겨야 된다는 강렬한 마음 속에서 전당대회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야기한 비전들이 아무래도 이기는 방법이 좀 더 가깝다라는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확실히 최근에 저희 당의 지지층으로 편입된 2030 세대에 좀 열풍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돌풍의 이제 진원지라고 하면 2030 남성을 일단 꼽습니다. 좀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30 남성에서 시작된 건 맞죠.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설전이 있었고 그 젠더 이슈라는 것도 좀 인화성이 있다 보니까 화를 타올랐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뿐이다라고 이제 약간 평가절하하고 과소평가했던 분들이 이걸 더 타오르게 했다. 예, 본인들은 원래 그게 작은 불인 줄 알고 소화기로 끌려고 했겠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더 큰 불로 번지게 된 것이 아니냐. 사회 전체 공정 이슈라든지 뭐 그런 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기성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치권의 세대 교체 담론까지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기에 그런 어떤 젠더 이슈에 대한 인화성을 좀 과소평가했던 기성 정치인들이 좀 놀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지지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 드릴게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투표한 것을 보면은 저희 당에 대한 전반적인 여성 지지는 낮게 유지되는 편이지만은 제가 여성에게도 사실상 그 1위 후보를 여러 여론조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젠더 문제라는 것이 여성의 지지를 떠나게 했다라는 것은 또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지도나 뭐 당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나경원, 주호영 이런 후보들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들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4선이라는 다선을 쌓았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굉장히 득표력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거는 또 수도권 4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내도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이 충분히 인정받으실 만한 분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 가지고 강경보수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또 상대 당에서 상당히 이야기 많이 했던 친일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더 씌워진 것은 굉장히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경원 전 대표의 정치한 여정이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강경보수적 행보를 보이신 적은 딱 그 황교안 대표와 함께했던 1년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뭐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도 좀 과하다 싶고요. 저는 뭐 친일의 이미지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김종인 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저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성공한 지도부에 계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런 리더십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게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이 두 분들에 비해서 본인의 경쟁력이라면 어떤 게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다른 분들과 우리 당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피하지 않고요. 제 의견을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밝혀왔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과정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우리 당의 정치인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나중에 책임질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슈를 좀 회피하는 성향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슈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이 각인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부터 있었던 그 보수 진영 일각에서의 부정선거 논란 같은 것이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다수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제 기준과 철학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척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제 말이 옳았던 것으로 나오면서 일관성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정치인의 지역 할당, 청년 할당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계신데요. 이제 할당 제도라는 것이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지역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약자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 이 제도 전반에 관해서 반대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도의 어떤 부분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할당제라는 제도를 사실 인위적인 제도거든요. 실제로 경쟁에 대해 가지고 왜곡을 줘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공공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그 목표가 무엇이냐를 이제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할당제를 하면 뭐가 좋으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이 뭐 남녀 동수 또는 남녀 수치적 성평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숫자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같은 정도의 이제 답변이 있는데 그걸 적용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고르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좋은 직군이라든지 좋은 자리에 대해서는 그런 걸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거꾸로 굉장히 힘들거나 어려운 직군에 대해서는 거꾸로 그 수치적 성평등을 맞추자는 주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잣대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할 때 100m 달리기에서 남성부와 여성부를 따로 둔 것은 합쳐놓는 순간 무의미한 경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유의미한 경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큰 불이익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거꾸로 그 칸막이 나누는 것이 좀 과도한 보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입시나 아니면 입사 제도 등 아니면 승진 제도 등을 개정하는 것에는 저는 찬성하지만은 수치적 성평등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에는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지역 발전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지역에 있는 공기업의 약간의 그 할당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편이신가요?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 원래 생각대로라면은 가장 그 공기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가는 것이 국민 전체 복리후생에 낫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혁신도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 분산이 일어나고 이럴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지방 출신의 어쨌든 지방 대학 출신의 인재를 따로 우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지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지역 토박이 인재인데 대학을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온 경우에는 왜 그런 제도에 있어 차별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봉사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거꾸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입학 성적으로 좋은 곳에 유학 갔다고 해가지고 역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큰 고려 없이 만들어 놓은 제도 한번 제도를 만들면 빼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제도에 맞춰서 공부한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좀 앞으로 정치권이 신중하게 할당된 적용을 면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선배 정치인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뭔가 어떤 다른 형태의 기구나 조직이 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뉴스나 이런 곳에서 해외 뉴스를 다룰 때도 예를 들어 젊은 지도자의 출연 자체를 굉장히 그냥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봤어도 아이고 저 나라에 36살짜리 총리가 들어섰다는데 저 나라 어떻게 국가가 운영될까 이런 거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제 나이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점에 상당한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정치 지도자로 활약하셨고 그분들이 그 당시 야당 지도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셨다 보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우려하는 지점은 알겠으나 과도한 우려는 또 거꾸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당대표가 이제 내년 대선을 총지휘하는 그런 막중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이런 유력 대권 후보들이 지금 당 바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후보분들과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요. 당내 기반이 없는 당외 인사들을 이분들을 위한 좀 룰을 새로 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죠?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아주 유력 주자도 있고 또 지지율이 미미한 후보도 있고 아직까지 결심을 못한 후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유력한 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 경선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애초에 참여 자체를 머뭇거릴 것이고 또 때로는 저희 당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근데 그런 그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력 주자라 하더라도 저희 당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에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고요. 특정 주자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그건 공당이 아닙니다. 예. 과거에 반기문 총장만 하더라도 그런 호사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 우왕좌왕하다가 좀 소멸했던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각광받다가 중간에 그 돌풍이 갑자기 소멸해버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력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에 너무 호들갑을 저희가 떨 필요는 없다. 예. 그분들의 생각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그분들이 우리 당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명징해지면은 거꾸로 제가 가서 그분들 설득하고 저희 당에 대해서 안내하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를 좀 아끼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당이 너무 이른 당대표 출마가 좀 이준석 후보 정치 인생에 독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정치하면서 한 10년 동안 독배를 한 3번 들켰다 봅니다. 그런데 그 독배라는 것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굉장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고 비례대표제나 이런 네. 당선이 쉬운 선거구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당대표 지지율 높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자양분이었다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거 외에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정선거나 이런 보수 진영의 담론들이 있어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지금도 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많은 국민들한테 각인된 것이 또 오늘의 또 다른 어떤 분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또 다른 독배를 들킬지도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제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경쟁이라는 단어 그리고 공정함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한 10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젊은 층을 공감 또는 배려의 대상으로만 봐왔었거든요. 그런데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예. 이들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힘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톡스 정치 새로운 얼굴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현주 전 위원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최고위원이 아니고 네. 전 최고위원이니까요. 그냥 봉도사라고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후보께서 이제 시사토크 알고리즘 디톡스 정치를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전 방송 좀 보시고 관점 뭐 시청평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안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건 너무 짧아요. 좀 시간 좀 늘려야 되겠어요. 여기 전 장제원 의원님 나오는 거 좀 봤는데, 네, 좀 괜찮다가 그죠? 근데 하여튼 저희가 또 확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장제우기 의원은 그 철학이 분명하잖아요. 우기이즘. 우기즘? 우기이즘. 우기잖아요, 그냥 끝까지. 목소리가 크시죠. 네. 아니, 정청래도 우기이즘. 네. 우기이즘 완투. 두 분이 좀 비슷하시죠. 네. 그리고 저희는 뭐죠? 우리요? 네. 우리는 트로리즘. 어쨌든 봉도사님 어쨌든 축하드리고 그죠? 예. 근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멘탈 갑인 줄 알았더니 네. 그 멘탈 1위에서 자리를 뺏겼습니다. 조국 장관한테. 두 분이 원래 좀 친한 사이시죠? 지금도 뭐 거의 날마다 날마다 연락을 하죠. 그러신가요? 자주 보고. 친한 사이예요. 예. 참. 제가 사실은 봉도사님 좀 좋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장 제가 나갔을 때도 TV로 간접적으로 이현주 의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건너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박영준한테 집니까? 저희 방송에 이제 차별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토론 룰입니다.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한 30대 이준석 후보의 돌풍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좀 인연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4살에 정치 입문했는데 지금의 모습 좀 상상을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뭐 저는 뭐 그때 20대 때는 아니고 제 바른미래당에서 봤죠. 네. 2018년에 그때 지방선거 때 안철수가 그 이제 서울시장 그렇죠. 출마를 한다고 자기 지역구를 비우고 서울시장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오겠다. 이준석이 그 지역구를 나오겠다.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근데 안철수는 자기 지역구가 비니까 여기에 자기 사람을 또 이렇게 내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좀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준석이 나갔었습니다. 낙선했죠. 낙선했죠. 네, 낙선을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자기가 굳이 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세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정치 이제 그 위계 질서상. 그래서 야, 이 친구가 되게 맹랑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때 보니까 굉장히 저 친구가 어쨌든 사고를 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전 개인적으로 친해요. 아, 예. 네, 그리고 그 이준석 지금 후보하고 또 그 친구 있어요. 그 부산에서 정치를 했던 그 여성분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 좀 잘 지내고 이제 같이 뭐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이준석 그 후보의 제가 태도를 봐요. 태도를. 정치는 곧 문화거든요. 일단 주위에서 듣는 그 선배들하고 이런 그 태도를 보면 이미 어깨에 이게 이제 좀 많이 들어갔고 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이건 당 대표까지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5대5라고 봅니다. 5대5라고 보고 되면 당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대단히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들이 이제 열광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보면서 전략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혹시 당대표가 되면 혹시 2030의 어떤 이 투표를 견인해 오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2011년 그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최고위원을 했었고. 그러니까 데뷔 자체가 구름 위에서 카페트 깔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본인은 3번의 낙선을 통해서 정치를 배웠다고 하지만 낙선하고 그 다음날 또 방송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과연 이 정치권에 있어서 오랫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바닥에서 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런 정치를 해봤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 그 소외자나 정치 약자들의 심정을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토론이나 지금도 이제 그런 행태를 보여갖고 제가 그러면 이거 무너진다 이제 이렇게 본 게 약간 반사체 존재입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공격하고 이게 리더가 되면 무슨 리더십으로 가냐면 갈등의 리더십입니다. 갈등의 리더십으로 무너진 사람이 누구냐면 MB입니다.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기독교와 비기독교 그러니까 갈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찾아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전 그 이준석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망하게 국민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70년대 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님도 30대 때 사실은 큰 각광을 받으면서 정계에 입문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어서 조금 요 사안을 보는 시각이 조금 그러니까 남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이 기득권이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기대들이 반영되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이준석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탄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당의 이제 이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 이 탄핵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한 어떤 그것을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이 양쪽 모두 어떤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애증 같은 것이 깊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냥 다
물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그 비판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어떤 도구죠, 도구.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영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뭔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친구를 이용해서 다 밀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심리가 투영된 것이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진짜 이게 막 눈덩이처럼 커져 버리니까 또 한편 당원들이 슬슬 걱정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조정기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당원들이 어떤 기대감,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토론이 막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봤냐면, 이 드라마를 어떻게 봤냐면 예비경선까지는 예능으로 봤어요. 예비경선이 끝나면서부터 다큐가 된 겁니다. 그 다큐는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빠져서 이 다큐의 역사적 흐름이 뭐고 이 다큐의 결과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진지하게 본격적인 고민에 빠진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위원분들이나 이제 당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네, 토론하기 시작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선 예비경선까지는 재밌네. 이준석 돌풍 재밌네. 그리고 2030이 우리 당에 지지하는 모습이 재보궐선거 때 그래서 이겼는데 계속 가네. 이러고 재밌게 봤다가 예비경선에서 1등을 하니까 이게 뭐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 핵심 당원, 대의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국민의힘의 오래된 원로 당원들이 저 이준석 문제 있어 이런 얘기를 겉으로 이제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꼰대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난도질 당하고 퇴출되고 나는 꼰대 정당으로 회귀를 바라는 수구 세력이 되고 신진의 경험과 중년의 이 경륜이 좀 섞여야 돼. 이 얘기도 못합니다 이제. 지금은 문화혁명 초기의 분위기 같아.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면 이 그 빨간 안장을 찬 20, 30대한테 몰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는 문화혁명의 실패를 봤듯이 대단히 위험하다. 뭐 이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203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2030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2040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30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일자리라든가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분노에 불을 붙이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선 의원분들이 과연 이제 단일화라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을 통해서 이 판을 좀 다시 한번 좀 재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변수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굉장히 민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1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준석 후보가 사실 1등으로 올라섰냐 하면 뭐 장유유서 그 정세균 총리 얘기했던 장유유서라든가 무슨 803 논쟁이라든가 또 무슨 화물차 논쟁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되면서 뭔가 이렇게 어린애를 상대로 어른들이 뭔가 자꾸 싸움을 거는 듯한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게 오히려 이준석한테 더 유리한 국면을 형성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진들이 자꾸 단일화를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이준석한테 유리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준석 후보가 고민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에서 프레임 짜기가 무척 좋거든요. 결국은 중진들의 단결 아니냐. 중진들의 그 담합이고 이건 이합집산이고 합종연행인데 신진 세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변화하고자 하는 세력의 힘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놓는 순간에 이거는 기득권을 사수하는 꼰대 그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 저변에서 4, 5등 후보한테 사퇴 압박이 당원들한테 아마 갈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대선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예. 우려하던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뭐 정권 교체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근데 이제 결과가 이제 인과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 그럼 책임 문제가 또 생기죠. 예. 이게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한 번은 올 것 같은데요. 이런 거거든요. 그 정치권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스포츠 게임이나 똑같이 공수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격이 있다가 수비로 또 전환됐다 이러는데 당원들 지지율이 한번 살짝 꺾인다든지 국민 여론 지지가 한번 꺾인다든지 하게 되면 이준석 돌풍이 계속 안 갈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예. 오는 시점에 한번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무너집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의 그 결점이 뭐냐, 핸디캡이 뭐냐 이거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말실수나 이런 본인의 실수가 한번 있으면 이제 그 꼬꾸라지는 그 국면이 오고 이 두 가지 변수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본 경선은 30대 다르죠. 70인데 이 30은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고 70이 당원인데 이 70이 뭐냐 하면 전수조사예요. 100% 투표를 하는 거예요. 3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또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 이런 이제 그 기초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또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이해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장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 공천하고 또 관계들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토론이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 70%의 책임당원 전투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30대 당대표죠. 또 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의 30대 당대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해 주셨고 대표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변수도 이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좀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저희가요. 지금 보면 이제 원래 국민의힘이 60대, 70대 지지를 주로 예. 받는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보궐선거를 20, 30대가 기점으로 해서 하니까. 20, 30대가 주로 저희를 많이 지지를 하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 50대는 여전히 또 민주당을 예. 많이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점점 노회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 민주당의 주축인 586. 586이 이제 조금 지나면 686입니까? 686? 죄송한데 686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민주당도 좀 이렇게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무슨 대책이 있나요? 이런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이제 180석 가까운 의석을 획득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좀 계속 경고를 했어요. 거대 공룡은 결국은 그 몰락한다. 그리고 이미 사냥 능력을 상실한 초식 사자화되어 있다. 민주당은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면 나서서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은 정치를 오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그 네. 원조가 접니다. 그러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예. 입 닫고 침묵하고 있어야지 삼선한다는 말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그 모습이 된 겁니다. 야. 내가 지역에 가서 지역만 열심히 하면 됐지. 그러니까 독자 생존론으로 쭉 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수 정당의 모습인데요. 똑같죠. 그래서 행태는 똑같습니다. 행태는 행태로 보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진보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념이 아닙니다. 네네. 행태를 행태가 보이면 지금 민주당이 보수화된 보수정당화되어 있습니다. 네. 200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386이 정치 역사의 전면에 딱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등장을 한 건데 그리고서 지금 2011년이니까 17년간 견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은 세력이 된 거예요. 2024년이 586 세대 아까 뭐 686 얘기했는데 586 세대의 종언이 2024년이다. 2024년. 예, 그리고 2024년에 민주당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혁신적인 변화의 물결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그 행태적, 정치 행위적 보수와 진보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586, 686이 되는 시점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그때. 예. 시간표를 조금 당겨와서 대선이 이제 뭐 한 10달 남은 상황인 거고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이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변수가 좀 도사리고 있는 게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거죠. 이미 내부에서 그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면서 바다의 위아래가 이렇게 확 뒤집히면서 새로운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가게 되면 두 개의 큰 변수, 2030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젊은 흐름이 하나 생겼고 이 승리한 학습 효과로 계단식 토너먼트를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단식 토너먼트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반전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뻔한 드라마가 되고 있잖아요, 결말이. 민주당이 왜 뻔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제 현재 후보가 너무 그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누구 제3의 인물이 나올까 하는 기대가 생각하기 외로 없는 거예요. 대한 뭐 플랜 B론, 예. 뭐 최재형 플랜 B론, 또 김동연 플랜 B론, 또 심지어는 뭐 요새는 또 다른 제3의 인물론까지 아니,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저는 계속 그 오세훈 후보가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출격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까지도 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만에 하나 또 민주당 후보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또 단정을 하시죠? 이쪽 바닥은 제가 잘 아세요. 제 말이 정답입니다. 뭐 그러세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여야가 바뀐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생각해야 할 변수는 이 백신 정국이 어떻게 되냐 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변수가 뭐냐면 11월 말에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12월에 기대될 그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을 아주 잘 정리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마스크를 10월이나 11월서부터 집어던졌을 때 예. 여기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우산 속에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우려될 될 수가 있다. 아니 국민들로서는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는 악재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고. 근데 거기서는 되게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또. 예. 이거는 국민들한테 호재네. 호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척 국민의힘으로서 지금 우리한테도 호재인가 그러면? 이거 참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표현이 참 그렇네.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때도 국민의힘에서는 그 백신과 집단 면역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무척 곤란한데. 지금 백신의 어떤 접종 진척상 속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 그렇게 되기에는 마스크를 벗기에는 조금 이게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난 지금쯤은 이 백신 갖고 문제 제기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예. 그래서 백신을 박수를 쳐주면서 백신을 전체 정치 변수 외적으로 밀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어떤 세대 교체 바람, 그 흐름을 어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백신의 어떤 바람이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 그렇죠. 백신 상황은 백신의 바람. 예. 자, 뭐 저희가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십니다만 좀 아껴 놓으시고요. 한 주간 쌓인 이제 정치 독수를 빼기 위해서 딕톡스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네, 스타트업 알고리즘 다음 주에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